아들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처음 듣는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자기, 이제 이 집도 완전히 우리 거네. 잠시 후 스피커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있으면 어떡해. 한동안 조심해야 해. 어머님이 유품 정리하러 오신다고 했었어. 그건 분명 제 며느리 채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올해 68살이 된 이순자라고 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평생을 간호사로 일하며 하나뿐인 저의 외아들 준혁이를 보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 여자 혼자 남자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남편은 준혁이가 3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제게는 주저앉을 시간도 없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결혼 전에 일했던 간호사라는 직업은 어디든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 돈벌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였죠.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3교대를 하며 아들 준혁이를 키워냈죠. 잠을 줄이며 밤을 새워 일했고 퇴근 후엔 아들의 숙제를 봐주고 주말엔 함께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그만두고 싶어도 준혁이 앞에서만은 웃어야 했어요. 그 아이에게는 오직 저밖에 없었으니깐요. 엄마는 뭐든 괜찮아. 우리 준혁이만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면 돼. 아들 앞에선 늘 그렇게 말했지만 아이가 잠든 밤이면 남편 사진을 쥐고 조용히 울곤 했습니다. 준혁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어요. 무언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 준혁이가 레고로 멋진 집을 만들고선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이렇게 멋진 집을 짓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 놀이를 할 때면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건축에 푹 빠졌고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추가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냈죠. 그 모든 건 오직 아들 하나 잘 키우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너만 잘 되면 이제 아무 걱정도 없어.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꼭 성공해서 엄마 이제 잠 푹 자게 해드릴게. 3교대로 매일 불면증에 시달리는 저를 향한 준혁이의 말은 별 의미 없는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늘 성실하게 공부하던 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대 건축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잘 자라준 아들이 고맙고 먼저 떠난 남편이 그리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호강시켜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다. 준혁이는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고 몇 년 뒤엔 독립해 자신만의 건축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감성적이고 진실한 성격 덕분에 클라이언트들의 신뢰를 얻었고 사업도 점점 번창해 갔습니다. 이젠 정말 엄마 호강시켜 드릴 일만 남았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준혁이는 며느리 채린과 결혼했습니다. 처음 채린을 만났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선명해요. 170은 돼 보이는 큰 키에 늘씬한 몸매, 화장품 광고에서 볼 법한 완벽한 얼굴, 그리고 명문대 출신의 똑똑함까지. 32살의 그녀는 자신만의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했던 꽤나 성공한 여성이었어요. 어머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준혁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첫 인사부터 공손했고 따뜻한 말에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앞으로 어머님과 준혁 오빠랑 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결혼식 전날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던 채린이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저와 제 아들을 대해 주었고, 전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준혁이도 행복해 보였고, 채리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마다 고급 선물을 들고 왔고, 제 생일까지 챙기며 따뜻한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 준혁 오빠처럼 멋진 사람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고마워, 채린아. 너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엄마도 너무 행복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채린의 태도는 변화하였습니다. 자주 걸려오던 전화는 뜸해지고 예전같이 따뜻한 눈빛도 점점 사라졌죠. 괜히 마음 한켠이 불안해졌습니다. 왜인지 이유를 모르는 저는 괜시리 아들 내외의 사이가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엄마, 요즘 채린이 어떤 것 같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일은 아닌데 채린이가 자꾸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고 보험도 더 들어두자고 해서 맞는 말 같으면서도 괜히 좀 이상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다고, 오히려 잘 챙기는 거라고 말했죠. 결혼한 지 몇 년도 지났고 이제 공동명예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보험은 너를 위해 드는 거잖아. 그런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몰라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준혁이는 이미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안에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꿈틀댔지만 저는 그저 준혁이가 조금 민감한 성격인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봤더라면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지난 4월 15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그때 울린 한 통의 전화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의 소리였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 삶의 마지막 평온한 순간이 될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며느리 채린이었습니다. 떨리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준혁 오빠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나 봐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30년 넘게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고 환자를 봤지만 이번엔 그 가족이 저였어요. 어디서? 지금은 어떤 상태인데?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 성모병원이에요. 어머님, 빨리 오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의 채린의 목소리는 하나도 슬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슬픔보다는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가는 길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 저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준혁이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잘못됐을까봐 그 슬픔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아들은 이미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트럭과의 정면 충돌.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준혁아! 절규했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린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린이의 모습은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척했지만 눈물은 말랐고 표정은 지나치게 침착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일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혹시 사망진단서 발급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그녀는 차분하게 처리 절차를 물었습니다. 오랜 기간 병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유가족을 봤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사무적인 절차를 밟는 가족은 난생 처음이었기에 제게는 너무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체리나, 넌 괜찮니? 네, 어머님, 오빠를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정신을 차려야죠.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마치 연극 대사처럼 미리 준비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보다 더 먼저 며느리에 대한 낯선 의심이 마음 깊숙이 자라나기 시작한 건. 하지만 애써 그 마음을 눌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아직 슬픔이 다가오지 않아서 저러는 걸 수도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장례를 준비했죠. 그런데 장례식장에서의 며느리는 더더욱 낯설고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는 분명히 슬픈 모습이었지만 정갈한 머리에 풀 메이크업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어 정말 가슴 아픈 모습이라기보단 슬픔에 잠긴 미망인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배우처럼 보였거든요. 준혁 씨,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빠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와주셔서. 그녀의 표정과 말투는 하나같이 연습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눈물은 없었고 조문객을 대하는 태도는 지나치게 깔끔하고 여유로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준혁이 회사의 상무였던 윤지혜 씨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상심이 크시죠? 혹시 나중에 조금 괜찮아지시면 저랑 따로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채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제게 말씀하세요. 저는 화가 난 듯한 채린이의 태도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채린이가 그렇게 나오니 지혜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 대표님께서 평소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서요. 지혜가 말을 잇는 순간 채린이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어머님 마음 너무 힘드시니까 괜히 더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밤이 늦어 조문객이 모두 돌아가고 장례식장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아들의 영정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쩌면 그건 어머니만이 느낄 수 있는 본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대로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지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들을 지켜낼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준혁이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정리해주고 싶다고 채린에게 말했더니 그녀는 흔쾌히 허락했죠. 채린이 브랜드 홍보차 해외 출장을 간다며 집을 비운 사이였어요. 아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처음 듣는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죠. 자기, 이제 이 집도 완전히 우리 거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집이야. 어서 나와. 한동안 조심해야 해. 어머님이 유품 정리하러 오신다고 했었어. 그건 분명 제 며느리 채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아직 제가 온 줄 모른 듯해 저는 조용히 아들 방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살짝 닫은 채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보험금은 언제쯤 나와? 다음 주 금액이 꽤 커. 오빠 죽기 전에 보험 많이 들어놨잖아. 그리고 집도 이미 내 명의로 돌려놨어. 제 가슴 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준혁이 그 바보는 끝까지 눈치 못 챘지? 오빠는 자기를 워낙 믿었으니까. 우리 사이 절대 의심 못했지.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재산과 생명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준혁이를 위해서 반드시 이 대화를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는 어떤데?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아? 남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 나이든 노모가 안다 해도 뭘 어쩌겠어. 이제 오빠도 없는 마당에. 체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가 나간 후 저는 무너질 듯 주저앉았다가 이내 이를 악물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들 방에 뭔가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 집 전체를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고 낡은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준혁이는 평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는 본능적 직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들려온 목소리는 준혁이었습니다. 체리나, 너 혹시 다른 남자 생긴 거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진 건데? 준혁이의 목소리가 절망에 차 있었어요. 오빠가 눈치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 이제 오빠에 대한 미련은 없어. 우리 빠른 시일 내에 서류 정리하자. 언제부터였어?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이제 오빠한테 마음이 없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나한텐 시간이 좀 필요해. 너 없인 못 살겠어.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은 안 바뀌어. 그냥 받아들여. 그녀의 차가운 말투는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불륜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파일. 거기엔 제가 상상조차 못한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좀 놔달라잖아. 오빠랑 하루하루 사는 게 나한텐 지옥이야. 그건 사고 며칠 전 체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혼을 질질 끌면 나도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체리나 제발. 충분히 설명했고 시간도 줬어. 왜 이렇게 질척거려? 제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진실이었구나.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이의 죽음에는 분명 뭔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득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무언가 말하려던 준혁의 회사 상무 윤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준혁이 가장 신뢰하던 동료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지혜. 다음 날 그녀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찾아냈고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됐습니다.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준혁 선배 최근 몇 달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어떻게 힘들어했는데? 매일 술에 취해 있고 와이프랑 이혼할 것 같다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지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사고 당일 회사 CCTV에 며느리분이 정태주 대표와 함께 있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두 사람이 준혁 선배 차 근처에서 뭔가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퍼즐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지혜야, 그 영상 혹시 가지고 있니? 네, 어머님. 이미 복사해 두었어요. 지혜는 준비된 듯 USB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전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준혁이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이대로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거 병원 응급실에서 도움을 주며 친분을 쌓았던 형사 철수였습니다. 제게 간절히 기댈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명함을 꺼내 들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이건 명백한 살인 사건이야. 철수는 증거를 모두 검토한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막연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면 증거도 감쪽같이 없앨 준비를 했을 거야. 며느리랑 그 남자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상관없어. 아들 잃은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게 해줘야지. 제 목소리엔 분노가 아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의 도움으로 정식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첫 단추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두 사람, 채린과 정태주가 준혁이 차량을 몰래 만지는 장면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차량 하단부 그리고 브레이크 쪽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이 악마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을 계획한 철저하고도 비열한 범죄였어요. 철수와 함께 경찰에 자료를 넘기자 곧바로 수사가 시작됐고 두 사람은 곧 소환됐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던 그들이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이건 다 어머님이 꾸며낸 일이에요. 준혁 오빠 재산을 노리고 어머님이 저를 모함하는 거잖아요. 체리는 법정에서 절규하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CCTV에 다 찍혔는데 아직도 그런 말이 나와요? 경찰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차량 조작 장면은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부인해봤자 소용없어요. 수사를 통해 체린의 또 다른 죄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그녀는 준혁이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려 자신의 명의 계좌로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불륜이 발각되자 이혼을 피하고 입을 막기 위해 준혁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곧 재판이 열렸고 저는 철수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생명뿐 아니라 재산까지 가로채려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체리는 끝까지 울부짖으며 부인했습니다. 저는 준혁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씁쓸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남편을 죽여놓고 그 앞에서 사랑을 운운하는 그녀의 모습은 참담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녹음된 증거와 명백히 상반됩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빠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제발 이혼해줘. 법정에 체린의 냉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그냥 싸웠을 때 감정적으로 한 말이에요. 부부라면 다 그렇지 않나요? 체린은 애써 변명했지만 변호사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거의 매일 이런 대화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불륜남 정태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짝사랑이었을 뿐입니다. 채린 씨를 일방적으로 좋아했어요. 짝사랑이요. 그럼 이 사진 속 모습은 뭔가요? 변호사는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정태주는 입을 다물었고 법정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준혁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연인 관계였고 처음부터 준혁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계획적인 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짜여진 각본이었구나.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좋은 며느리라고 믿었건만 그 믿음이 결국 아들의 죽음을 부른 셈이었으니까요. 결국 법원은 채린에게 무기징역, 정태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드님, 편히 눈 감으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로소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채린이 운영하던 화장품 브랜드는 SNS에서 불매운동이 일었고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죠.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이제 조금씩 끝나가고 있다고. 아직도 가슴 한켠이 허전하고 아들의 빈자리는 그대로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함 없이 편히 그를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바로 아들을 기억하는 일, 그 아이의 이름으로 세상에 남을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은 풀어주었지만 가슴 한켠은 여전히 텅 빈 것처럼 허전했죠. 무언가 빠져나간 자리에 찬바람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남긴 재산은 상당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준혁이가 남긴 것, 이제는 그 아이의 꿈을 위해 쓰자. 그렇게 저는 이준혁 건축 꿈나무 재단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재단. 준혁이가 평소 자주 말하던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어요. 준혁아, 너 항상 말했잖아. 나중에 꼭 청년들 도와주고 싶다고.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을 때 마음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답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물론 쉽진 않았어요. 법적 절차도 복잡했고 자금 운용도 신중해야 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아들의 사건을 함께했던 변호사가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이 돈 들고 무덤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준혁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목소리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혁이가 꿈꾸던 청년 창작 공간을 설립했습니다. 이 공간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사무실을 무상 임대해주고 필요한 비용도 일부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는 과정을 매일 지켜보며 저는 종종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나 커서 멋진 건물 짓는 사람이 될 거야. 어릴 적 레고를 쥐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개관식 날이 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준혁이의 동료들과 교수님, 젊은 건축가들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많은 이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 준혁이는 항상 젊은 건축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건축으로 담아내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준혁이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개관식이 끝난 후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선배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고마워, 지혜야. 내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는 없었을 거야. 지혜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준혁 건축 꿈나무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하는 날이었습니다. 20살의 상훈이라는 청년이 선정되었어요. 가난했던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 합격했지만 등록금 낼 돈도 없을 정도로 어려웠죠. 정말 감사합니다. 꼭 좋은 건축가가 될게요. 상훈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젊었던 날의 저희 준혁이가 생각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죠. 열심히 해. 내 꿈을 응원할게. 그 말을 하며 저는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혁아, 엄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하늘에서 편히 쉬어.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상훈이가 첫 학기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작은 주택 설계도였지만 공간 곳곳에 사람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었죠. 참 멋지네. 이 마음 오래 간직하며 계속 나아가렴. 준혁 선배님처럼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의 꿈이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들의 꿈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재단으로 출근하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준혁이가 제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걸요. 준혁아, 고마워. 엄마에게 이런 삶을 선물해줘서. 오늘도 저는 조용히 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저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그 아이가 못다 핀 꿈을 제가 대신 이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문득문득 그 아이가 보고 싶고 그리워집니다. 지금도 가끔 물어봐요. 준혁아, 엄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럴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대답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처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워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들려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방은 늘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